네,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의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차 세종국방포럼인데 한동안 저희가 좀 쉬었습니다. 이 광화문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처음으로 갖는 그런 국방포럼이 되겠네요. 오늘 주제는 국방 AI입니다. 국방 AI 정책의 현황과 전망인데 국방 AI가 왜 중요한지는 모두 아실 겁니다. 미래전 양상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 보면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대전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방 AI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가 발전했는지 한번 짚어보고 혹시 이 극복해야 될 어떤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정책적인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에 어떤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활동하신 최고의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두 분이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분이 박현규 명지대학교 교수십니다. 네, 박현규 교수님은요, 군에서 정보통신 장교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이후에는 이제 명지대학교 교수하시고, 참 군에서 이제 나오시고 나서 국방전산정보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다음으로는 제 오른쪽에 있는 박영욱 교수님이십니다. 박영욱 교수님은 저랑 또 인연이 오래됐는데요. 현재 명지대학교의 방산안보학과 교수로 계시고 또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또 방사청에서 또 이 기술기획과장도 하셨고요. 이 미래 과학기술 기반의 이 전력발전, 이 국방부의 군의 전력발전 업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오늘 AI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론자 두 분도 이제 이쪽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이종훈 교수님이십니다. 홍익대학교 초빙 교수로 계신데 육군 정보통신 준장으로 예편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또 애트리 인공지능 컴퓨팅 이 초빙 연구원으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맨 오른쪽에는 전태균 SI 대표십니다. 기업에서 지금 이 첨단 분야를 직접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이 지스트에서 학위를 하셨고 우주 영상 분석 AI 이런 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국방 R&D 부분에 직접 참여하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 경험을 오늘 얘기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먼저 그러면 두 분 발표 듣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플로어에 오픈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의견 개진해 주시면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쪽에 샌드위치 마련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드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발제하시는 분들은 좀 내용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익숙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서 좀 쉽게 천천히 하시라는 의미로 30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또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여유 있게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박현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현규입니다. 제가 이번 발제는 국방 AI 정책과 구현,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지금까지 제가 한 4년 동안 전산정보원장 하면서 관련 업무 했던 부분들을 좀 현황으로 정리를 하고 그때 느꼈던 문제점이나 앞으로 진행돼야 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문에 제가 쓴 것처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대부분은 함축적으로 이 서문에다가 썼습니다. 저희가 AI에 대해 가지고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만큼 또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AI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도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아직은 좀 많이 계십니다. 그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AI의 겨울이다, 뭐 그 빙하기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서 우리가 너무나 그 기대에 치우쳐가지고 현실을 좀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국방에서도 AI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국방 AI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도 그 민간의 첨단 기술을 빠른 시간에 국방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그 지금 말씀드린 서문으로부터 저희 지금까지의 군사적으로 AI를 활용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성과 한계 앞으로의 발전 방향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러우 전쟁 통해 가지고 AI의 군사적 활용은 이미 개념 검증 단계를 지나 가지고 신속하게 실용화하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2년도에 국방 AI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그 인식지능, 판단지능, 결심지능 크게 세 가지의 단계화를 거쳐서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군이 갖추어야 되는 무기체계에서 감시정찰 ISR 분야에 우선적으로 먼저 AI 기능이 많이 쓰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가장 핵심되는 기능인 자율성, 이 오토노미를 적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 결심을 적시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4I로 이것을 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AI를 통해서 지휘 결심 판단을 할 수 있는 AI 기능이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궁극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그 모습을 보면 미국은 이미 2015년도에 DIU를 창설을 했고 본격적으로 18년도에 그 실리콘밸리 사무국을 개소하면서 지금 AI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국방 쪽에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기존에 AI 관련해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부서들을 통합해가지고 CDAO라고 하는 조직을 국방부에 편성을 했고요. CDAO는 기존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는 국방 CIO 이외에 민간의 C-레벨 임원들이 하는 형태를 국방부에서 좀 더 그런 민간의 기술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문화를 들여오기 위해 가지고 조직이 기존의 국방부 본부 조직과는 약간 다른 CDAO를 편성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CDAO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리마라는 것도 밑에 편성을 했고요. 이 조직은 작년도 12월에 해체를 하고 현재는 AIRCC라고 하는 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 그 글로벌 빅테크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러한 그 기업들이 전부 참여하는 JWCC라고 하는 초거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군에서도 AI를 적극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군사력 운영에 대해 가지고 AI를 기반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국영 기업 또는 그 국가의 통제를 많이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중국도 2030년까지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그 약간의 단어는 다르지만 중국에서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회사들 바이트댄스,
바이두, 텐센트 이런 것 이외에 6호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밑에 그 표시는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AI를 군사적으로 민간이 연구하는 것 같지만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가지고 국방에 적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위주로다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방 AI는 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국방 A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기술을 국방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을 현재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개방형 모델이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느냐? 그렇지, 그거를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기존의 국방에서 인하우스 모델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비밀입니다, 뭐 그 등등을 해서 그 폐쇄형으로 했던 그러한 것들을 지속하면은 실패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넷 클라우드 같은 기술을 쓴다든지 소프트웨어를 AI를 적용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AI가 잘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다루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표에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도표에 우리가 지금까지 ICT를 꾸려왔던 것은 시스템 공학, 뭐 소프트웨어 공학 이러한 그 이론과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위주로다가 지금까지 20년, 30년을 끌어왔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스템 잘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서 최종 인사이트를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빨리 도출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할 것인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분홍색으로 표시된 형태로 데이터를 중심으로다가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는 수년 전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국방 AI하고 데이터 분석이 앞서 말씀드린 오토노미, 자율화 기능이라든지 지휘 판단 결심 지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고, 이게 잘 되려면 무엇보다 인력을 전문화시키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군특화 AI 교육도 보시는 것처럼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관련해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방 조직과 규정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22년도는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 그 산하의 국방데이터분석센터, 현재 데이터 연구단으로 명칭 변경했는데 22년도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조직을 편성을 했고요. 24년도 작년도에는 ADD 밑에 국방 AI 센터, 현재는 국방 AI 기술연구원 이름으로 그 개칭을 했습니다. 명칭을 바꿨고, 각 군에서도 그 육군에서도 육군 미래센터라든지 교육사 예하의 AI 관련 부서 등을 그 신설하고, 해공군에서도 관련 업무들을 추진하는 부서들 또는 기존 부서에 임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원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유지보수라든지 ISP 전략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ICT에 관련해서 실험사업, 데이터관리, AI 분야의 확대 이런 것들을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담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데, 이미 2010년도에 국방정보화 분야는 국방부의 기본법으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AI 등이 등장하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 전제하에 21년도에는 데이터 관련 훈령을 제정을 했고요. 24년도에는 인공지능을 추가해서 업무 훈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각 조직에 반영을 하고 현재는 그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관련 업무를 하는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방 AI 서비스와 플랫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는 국방지능형 플랫폼이라고 하는 AI 모델의 경우에는 많이들 요새는 아시겠지만 AI 모델이 잘 구동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을 통해 가지고 AI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학습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23년도에 국방 AI 그 플랫폼을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내에 구축을 했고, 향후 2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장 관리 분야,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토노미나 그 C4I 이러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장병들이 실제로 AI를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27년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기존에 그 장병들이 군에 들어올 때 많이 쓰는 나라사랑 포털이라든지 각종 상담, 챗봇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국방부 혼자서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하고 이 협력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X 과기부가 주도했던 AIX 프로그램 중에서 국방 의무 중에 의무가 또 그 상당히 이 복지라든지 개인적으로는 몸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영상 분석 분야에 그 적용을 해서 국내 의료 영상 전문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굉장히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의료 영상 분석 기능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 외국에 시범적으로 이걸 설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방부의 기존에 쓰고 있던 앞서서 많은 ICT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재정정보체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전력화를 완료하면서 기존에 흔히 얘기하는 영수증 풀칠하기 뭐 이런 서류 작업들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대부분 없애고,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이러한 AI 기능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RPA를 통해 가지고 민원도 쉽게 처리를 하고, 이 여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 가려고 합니다만 넣으면은 알아서 그 거리 계산해주고 뭐 비용 계산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다 구축을 해오고, 앞으로 민원 업무까지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이 존재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군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미래 전쟁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빨리 구성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화 경계 체계가 이제 그 개량 사업을 진행을 시작을 했고, 육군의 아미 타이거 부대라든지 해공군의 UAX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민군 협력형 모델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이 그러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고 뭐 한계점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갈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프라하고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 AI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어떤 IT 분야보다도 그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주관했던 각종 실험 사업, 시범 사업 등이 이 연구에 적합하냐, 이런 거버넌스는 제대로 갖춰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재고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PPBES라고 하는 국방기획관리 체계가 IT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가장 그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I 거버넌스의 재정립을 통해서 PPBES라고 하는 기획관리 체계의 이 비효율성을 좀 제거해야겠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데이터 관리 쪽으로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군에서도 이것을 사용을 합시다 하는 이야기 등이 사이버 보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 수 있겠다 하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논의들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대는 데이터가 들어가서 AI가 분석하면 어떤 인사이트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가 딱 나온다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이 과정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해결돼야 되는 이 문제를 거쳐가야 되는데 기대가 성과로 나오기 위해서 오른쪽에 그래프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대부분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는 ISP 전략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투자되기 시작하면은 빨간색 선을 따라가지고 성과가 나올 거로 대부분 기대를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곡을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죽음의 계곡 같은 형태를 거쳐가지고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과가 나오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최소한도 녹색선까지 이 계곡을 좀 올려보자 하는 쪽으로 제도도 많이 보완을 해왔고 이러한 부분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AI 쪽에서 이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AI 관점에서 국방 기획관리 체계하고 국방 연구개발 체계의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기존의 병력과 장비를 중심으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수십 년간의 PPBES라고 하는 국방 기획관리 체계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획에서 계획 단계를 내려오고 나서 예산이 편성돼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정보화 사업을 간다든지 정보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간다든지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수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 사업이 개시될 때는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하는 소리가 나오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무기체계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전력화까지 왜 준비가 5년씩 걸리고 전력화를 하는데 평균 12년, 13년이 걸립니다 하는 소리가 왜 나옵니까 하는 것은 이 앞에 IT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총포 중심으로 할 때는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IT 분야는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오른쪽 끝에서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1년 내에 어떤 준비 작업이 끝이 나고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방 기획관리 체계를 타다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럼 바텀업이 좋으냐 또는 탑다운이 좋으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다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이 AI를 적용하는 이런 거버넌스의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런 거버넌스와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하는 건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력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용자들이 제시해야 되는 사용자 경험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최종 결합돼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기술과 문화, 사람 이것이 결합돼서 AI는 발전할 수가 있는데 생성형 AI 모델 요새 챗 GPT 같은 LLM 모델 같은 거 가장 우수한 거를 들여온다라고 해도 이 원중의 일부분만을 채워줄 뿐이지 이것이 결국 전력화돼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실예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AI 기반의 첨단 무기 체계 연구 개발하고 K 방산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 AI 전략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인데 실제로 몇 년간의 그 민간 최첨단 AI 모델을 보더라도 데이터 품질하고 AI 성능은 그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많으면은 AI 모델이 좋아진다 하는 것이 통설이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금년 1월 달에 중국의 딥식이 이것을 보여주었고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흐름으로 기존 똑같이 데이터를 갖고 실험을 해보니 무조건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과 데이터가 잘 결합이 됐을 때 오히려 좀 더 저비용 고성능도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우리 K방산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무기 체계가 이것을 통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결국은 군에서는 이런 민간 기술의 사이버 보안이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이버 보안이 추가가 돼야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수출 규모가 K방산 수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1등만이 살아남는 세계가 앞으로의 무기 체계에서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모든 기능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탑만 살아남지 2등, 3등은 그것을 누구도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정보 우위를 하면 됩니다. 뭘 하면 기동과 화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적시의 의사결정의 우위를 달성하는 군대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 AI는 앞서 말씀드린 조직, 거버넌스, 제도,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바뀌어져야 되고요. 데이터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중심으로 개발, 운영, 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혁신 4.0을 통해서도 저희 국방 전 영역에 AI를 적용해라라고 하는 것이 국방정책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더 구별될 수 있게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ISR 분야, C4I 분야, 오토노미 분야 그리고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자원관리를 잘해서 예산을 효율화하고 인력의 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가는 것이지 특정 무기체계 AI가 좋아졌다고 해서 결코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 최말단에 네트워크가 없는 최말단 경계부대에서 쓰는 거 사령부 또는 각군 본부 합참 국방부에서 쓰는 고성능의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극단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 하에서 각각의 퍼즐을 맞춰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군이 가야 되는 AI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다 드렸고요. 요 그림으로 최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요 그림인데요. 미국의 나사의 연구소 중에 가장 큰 연구소 중에 하나인 에임스 연구소하고 제트 추진 연구소 JPL 요 두 개의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에임스는 39년도에 만들어졌고 40년에 처음
삽들 때 사진하고 22년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JPL은 36년도에 JPL을 창설한 그 멤버들이 로켓 발사하는 기념사진 찍은 거고 23년도 현재의 JPL 모습입니다. 국방은 항공 우주 분야하고 매우 비슷한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도 현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온 것이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고 국방 AI에 말씀드린 대로 응원도 필요하고요. 제가 보기엔 폭넓은 이 연구하고 논의가 있어야만이 이 시간의 격차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형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쪽에 중점을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박영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한 슬라이드를 제가 좀 넘겨가면서 직접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고개가 아프실 것 같긴 한데요.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지 않은 분야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까 김정섭 저는 그냥 실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우려를 표명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문가분들이 아닌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해주시길래 저도 약간 좀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좀 화려한 요즘 러우 전쟁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개치고 있고 초반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래전이 아니라 현대에 이미 그게 들어와 있는 그런 조금 반짝반짝한 그런 영상을 틀어드리면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세종포럼이 정책적 개선과 거버넌스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싱크탱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조금 주제가 무거운 형태로 갈 수밖에는 없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조금은 용어나 이런 것들이 쉽진 않아요. 근데 한번 풀어보면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조금은 문제네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을 저 제목을 보시면서 왜 미국이야? 왜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미국이 막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군사과학기술, 또 국방, 또 군사력 패권 이런 데 있어서 미국의 당장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역시 국방 AI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을 거의 벤치마킹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인정하면서 그러면 가장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 식으로 정책이나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그것을 최적화시키거나 또 자국화시킬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먼저 약간 교과서 같은 미국의 국방 AI 팔러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시면 이 주제들이 어떤 게 문제고 우리나라도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답은 아마 거기서부터 할 수밖에는 없다.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란티어 사실은 투자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표예요. 근데 제가 막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딱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 보면 락히드 마틴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F-35부터 지금 글로벌 항공우주 방산의 매출액 규모 1위입니다. 그리고 락히드 마틴이 절대 매출액에 있어서는 보잉이나 이런 에어버스나 이런 항공사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왜 락히드 마틴을 얘기하냐면은 방산 전용도가 거의 100%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민수는 거의 안 하고요. 방산 우주항공, 특히 방산으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산의 규모만 따지고 보면은 보잉은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락히드 마틴은 거의 100% 방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1위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노스룩 그루만 우리 글로벌 호크 우리 도입했죠. 그래서 수많은 레이더부터 유도무기까지 노스룩 그루만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제너럴 다이나믹스 그 유명한 탱크부터 자주포부터 여러 가지들을 생산하는 지상 방산 무기 체계고 GD의 역사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세 개가 미국에서 혹은 글로벌로도 거의 1, 2, 3, 4, 5 이 안에 다 들어가는데요. 미국의 이 세 개의 방산 기업의 가치, 기업 가치를 다 더한 게 지금
빨간 이 세 가지 컬러풀한 그런데 밑에 신흥 강자가 등장을 합니다. 팔란티어. 요즘 이거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 무지하게 후회하셨었죠. 전 주식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팔란티어가 보시면 맨 끝에 24년 그래프가 거의 치솟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추세선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전통적인 방산기업 세 개를 몽땅 다 합한 것보다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얘네들이 2004년인가 얼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에메롭스 이런 것들을 하는 신흥 일종의 스타트업인데요. 이미 유니콘을 넘어선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방산 유니콘이 생긴 거예요. 미국은. 우리는 아직 방산 유니콘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아가 방산 유니콘이 되셔야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하나로도 사실은 글로벌 방산이 어떻게 가고 있고 미국 방산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기에 제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뭐 이제 전통적인 뭐 GD나 뭐 혹은 락히드 마틴이 소프트웨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F-35에 기능을 결정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보면 한 60에서 70%를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임베디드인데요. 근데 이게 AI화 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오리엔트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글로벌 방산이나 현재 우리의 방산 모두가 어쩔 수 없이 거의 2차 세계대전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오는 글로벌 방산의 역사에서 볼 때 장비 중심, 하드웨어 중심이었고 그게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면서 복합 무기 체계가 됐죠.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아웃 오브 데이트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 또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의 모델들이 막 실시간으로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되면 AI 알고리즘 모델이 바뀌어버리거든요. 뭐 요즘 아실 거예요. 챗GPT 들어오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버전 업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그게 민수 영역에서 오리엔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느냐? 방산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방산에서부터 시작한 알파라든지 이런 AI의 연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매출, 인더스트리, 밸류 이런 걸 창출하는 거는 군용보다는 어디였겠어요? 민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민수 쪽에서 이런 AI나 이런 것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IT의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최근에 득세를 일으키고 있고 걔네들이 민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DoD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는 DoD의 적극적인 구애도 있기도 했고 또 그들의 선택이기도 했어요. 왜? 국방에 가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국방에 오면 돈을 못 법니다.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소위 방산 선진국이라고 하는 수많은 유럽이나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은 이런 형태를 갈 수밖에 없고 가려고 실제로 정부나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제 현재 글로벌 방산 혹은 군사과학 기술 이런 것들의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AI에 대한 마켓이 디펜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항공우주 방송이 거의 하나의 뭉터기로 그래서 에어로 앤 디펜스라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있어서 연평균 한 10%의 마켓 성장률을 보여준다.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연평균 지속적으로 10%를 가져가는 인더스트리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약간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근데 우리는 국방부나 어디나 국방 분야에 AI를 적용해야 돼. 뭐 우리 국가에서 AI를 장려해야 돼. 너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AI를 적용해야 돼. 그러면 AI 기술자를 데려오고 AI 기업들을 스카우트하고 AI를 인바이트하고 다 기술적인 거에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AI 기반 첨단 과학 기술 강군을 육성한다. 그러면 무조건 전장에 혹은 우리의 무기 체계에 또 우리의 국방 분야에 다 AI를 조금 잘하는 기업, 잘하는 산학연을 데려다가 돈을 많이 주고 그냥 여기에서 일을 시키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R&D 예산 투자를 늘린다든지 이것을 선택적으로 집중적인 기술 분야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육성한다든지 기본입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1등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미 R&D 예산에 있어서 국방 R&D 예산폭을 제일 높여줬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한 지가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자국화, 핵심 기술 뭐 이런 R&D를 하자 국방 분야에서 첨단 무기 체계 만들자 뭐 진부합니다. 근데 왜 안 됐을까?
이 분야에서 우리 아직 1등 아니고요. 다른 하드웨어나 오히려 이런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무기체계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AI, 특히 IT 이 부분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안 됐을까? 제도와 정책의 또 다른 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게 보통 좀 어려운 용어로 디펜스 애퀴지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번역을 획득이라고 말합니다. 획득? 무엇을 acquire? 우리 M&A 할 때 애퀴지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국방은 획득이라는 용어를 특이하게 씁니다. 무슨 걸 획득이라고 그러냐면 군대에서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물품, 장비 이런 걸 군수품이라 그래요. 근데 그 군수품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무기체계 아닌 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제가 뒤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군수품을 조달해서 실제 쓸 수 있는 전투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갖다 주는 행위, 그런 일련의 정책적인 프로세스를 획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획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만들어서 아니면 사다가, 만들어서 R&D, 사다가 구매. 근데 이거는 주로 구매를 어디서 하게 되느냐? 무기체계나 군수품은 해외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구매 아니면 국내 R&D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전체적인 정책 체계를 획득 체계, 획득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획득이라는 말을 굉장히 권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쉽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거나 사다 주거나 갖다 주는 행위. 지금 현재 그거를 무기체계는 누가 하고 있냐? 주로 방위사업청이 하고 있고요. 그럼 무기체계 아닌 것들, 이것을 비무기체계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2012년에 전력지원체계로 바꿨습니다. 말 되게 이상하죠? 전력지원체계.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 구분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왜? 무기체계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전력지원체계 일반 군수품, 수통, 양말, 옷, 군복, 군화, 뭐 헬멧 이런 거 다 그게 무기체계랑 어떻게 똑같아? 그럼 그거는 좀 되게 단순한 거 아니야? 사다가 상용 제품을 그냥 쉽게 그렇게 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게 기술 발전을 하고 점점 가다 보니까 쉽지 않아. 왜 군복에도 요즘에는 스텔스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IR 디텍트를 안 당하기 위해서 뭔가 뭐 방어 그런 특수 섬유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에다가 센서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멧 아시죠? 여기에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 기능을 다 가질 수 있는 헬멧을 만들어요. 그리고 통신에 대한 통신 장비, 배터리 이런 거를 다 옷에다 넣습니다. 그럼 이걸 옛날에는 비무기체계였는데 지금 이거를 무기체계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는 제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방위사업청을 만들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첨단 기술이 발전하기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체계에 대한 획득은 몽땅 방사청이 해. 그리고 무기체계 아닌 것들은 그냥 남아서 국방부가 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한 20년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미 조직과 거버넌스 법령체계는 다 그렇게 갔어. 무기체계는 방위사업법을 기반으로 방위사업청이 해. 그런데 우리가 R&D는 다 무기체계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 R&D라는 기재부에서 주는 예산 항목의 코드 자체가 국방 R&D는 방위력 개선 사업의 방위사업청에만 가 있어요. 국방부의 국방 R&D 없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보화 체계, 그 다음에 우리 전력지원 체계, R&D 한다고 하는데 1년에 100억. 그럼 방위력 개선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무기체계 R&D 얼마? 1년에 6조. 그럼 국방부가 거버넌스를 못 가지고 가고 있어요.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 무기체계나 군수품을 획득하는 프로세스에서 과거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잘해왔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 아까 말씀하셨지만 K9 지금 열심히 팔고 있죠. 그거 우리나라 전력화 언제 시작했냐면요. 99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 하죠. 무인화. 아까 AI 탑재된 K방산 필요하다고 하셨죠? 아직 못하는 거예요. 왜? 국내도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팔아먹고 있는 수출품은 20년 된 겁니다. K2 90년대 초반에 R&D 시작했습니다. M1 개량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굉장히 우리 자부심 뿜뿜이죠. 근데 이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Nobody knows. 그럼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무기체계나 군수품, 군사력에 인공지능, 이게 뭐예요? 하드웨어요? 하드웨어라는 겉에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장된 혹은 그 자체가 기능을 결정하는 반도체 레벨까지 들어가는 것은 다 소프트웨어 형태. 그죠? 그러나 AI라는 옷은 이제는 하드웨어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팔란티어라는 하드웨어 장비 회사가 아니잖아요.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반 회사예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세계 몽땅 다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큰 형태로 기업 가치가 주식 가치가 몇십 배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우리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느냐?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겉에만 모토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액퀴지션이라는 말을 용어를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이런 용어 이런 막 이상한 방정식을 썼어요. 디펜스 AI 이퀄 AI A 곱하기 A. A는 앞에는 AI 테크놀로지고요. 뭐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A 중에 하나는 액퀴지션 획득입니다. 이 두 개가 융합되어서 우리 무기 체계나 군수품을 개발하거나 조달하는 전체 획득 프로세스가 정말로 유연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또 민수와 국방을 넘나들기가 쉽고 이런 형태로 시간도 짧고 바로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개발 시스템, 그다음에 획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AI를 백날 외쳐봐도 우리는 국방 AI 선진국은 못 된다. 그래서 앞에 AI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많이 말을 하세요. 그리고 AI 잘하는 데는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뭐 엄청나게 여기에 집중해서 돈도 늘리고 제일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돈입니다. 아니 그 돈 안 쉬워요. 물론 기재부에서 하나 올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AI라는 말 붙이면 상대적으로 어떤 예산보다도 받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 때문에 못한다라는 말은 못해요. 국방 분야에서. 기술에 있어서는. 근데 그것을 쏟아붓는 틀, 제도, 이 왁구 쉽게 말하면 그게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위에서 재원, 재정, 리소스를 쏟아붓는다 해도 효율성 그런 거를 담보하지 못하면 이거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국방부나 혹은 국가 차원에서 혹은 통수권적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 틀이 AI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획득 제도 개선, 획득 법령 개선, 획득 거버넌스 개선 이런 것들에 명확하게 융합적인 정책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요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굉장히 빠르게 제가 나머지 슬라이드를 좀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서설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 미국도 AI는 잃어버린 50년이라 그래서 굉장히 5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최근에 다시 복권이 됐죠. 근데 그게 201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트렌드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한 해만 딱 꼬집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국방 AI는 그래도 2014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 이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는 이제 새로운 3차 상세 전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까지는 2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저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제가 코테이션 해온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뉴 테크놀로지 앤 액퀴지션 이노베이션.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 테크놀로지 AI만 보고 있고 뒤에 액퀴지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를 동등하게 혹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근데 이때 DoD seek proposal from the private sector outside the DoD. DoD 바깥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 이때는 AI라는 말은 직접 안 썼어요. 그런데 로보틱스, 오토노머스, 빅데이터, 어드밴스 컴퓨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로 가야 되고 우리 DoD는 DoD 바깥에서 이런 뉴 테크놀로지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액퀴지션 이노베이션을 찾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Third Offset Strategy가 명시되고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NDS, 미국의 국방안보 전략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안 변할 겁니다.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2018년에는 이제는 AI라는 용어를 앞에 썼습니다. 제가 이걸 말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따라다닙니다. 같이 붙어가지고 AI, 딥러닝, 빅데이터, 멈시 이게 Man Unmanned Corporation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유무인 협업, 유무인 복합체계. 요즘은 다 드론이나 로봇이나 무인화가 아니라 유인화가 아니라 무인화인데 무인 혼자 못 갑니다. 다 유무인을 어떻게 해서 협업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게 네트워크드 돼 있다. 뭐 이미 네트워크라는 말은 그래서 이게 미국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어드밴티지를 가져서 우리의 최대 주적인 차이나에 대한 디터런스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갈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선언을 한 게 이 3차 상세 전략이고요. 그럼 1, 2차하고 근본적으로 변했다. 뭐가 변했느냐? 요거를 이제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1차는 뭐냐? 한마디로 킬러, 게임 체인저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양적인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나의 질적인 우세 전력, 우위 전력, 핵이었죠. 그래서 이런 핵 전력이 2차 세계대전 냉전 때 계속 갔었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핵만 있으면 안 되죠. 멀리 날아가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전략 폭격기나 ICBM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요것이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전략적 우위를 담보해 줄 수 있는 1차 상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죠. 핵을 다 가지고 있는데 ICBM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걸 너무 많이 돈을 유지하는데 안 되죠. 뭐 베트남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유럽 전선에서 대소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돈을 많이 안 들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략적 우위를 질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 NCW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왜? 좁은 반경에 제가 이게 에어 랜드 배틀인데 랜드가 빠졌습니다. 공대지 전투의 개념으로 베트남에다가 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핀포인트하는 게 필요하고 정확하게 핀포인트하는 정밀 무기를 만들려면 센싱을 잘해야 되고 센싱 정보들을 빠르게 이런 통신 체계로 엮어줘야 됩니다. 우주 기반으로. 그래서 빨리 볼 수 있는 센싱 ISR 그리고 그것을 엮어줄 수 있는 우주 기반의 통신 플랫폼 C4I 그다음에 그것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프리시스 가이드 뮤니션 유도 정밀 미사일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연결돼 있죠.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 시스템이 정립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우다루프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NCW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중심 또 일부의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3차 상세적으로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IT나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 자유기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혜공이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까지 전장 영역이 확대돼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AI나 소프트웨어로 연결됩니다. 초연결, 초융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 한 군데에 집중된 NCW만 가지고는 전장의 우위를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극화돼야 되죠. 아니면 하나가 깨지면 다른 데가 다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보안이나 사이버 해킹 이런 게 워낙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 디텍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초연결을 하다 보니까 우주 기반의 통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워페어 SDW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현차가 내세우는 구호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클이 모든 요즘 자동차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장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SDW 넘어가고 있고 이런 형태로 완전히 전장 개념이나 싸우는 개념, 무기체계나 군수품을 획득하는 대상들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락히드 마틴이 만드는 F-35에 소프트웨어를 인하우스도 하지만 소프트웨어 방식들이 밑에 하드급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 업체로 들어와서 밑에서 을이나 병으로 일을 합니다.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지금 드론 엄청나게 드론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드론의 알고리즘이나 AI에 대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쉴드 AI나 뭐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하드웨어 업체들을 다 고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 전력이 이것을 만드는 물론 거기에 뭐 특수 소재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드론을 찍어내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AI화, 군집화 할 수 있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AI 회사, 데이터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가 갑이에요. 프라임이에요. 이런 형태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요원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형태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테크놀로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양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까 그 그림에도 보여주셨는데 JPL이나 이런 것들 지금까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맨하탄 프로젝트부터 거의 100년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DOD에 돈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터리나 이런 군사 분야에서 쏟아부은 기반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스핀오프 됐어요. 스핀오프는 민간으로 갔다는 거예요. 인터넷, 뭐 GPS부터 시작해서 몽땅 나.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 요즘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다 군수에서 민용으로 민수 부분으로 테크놀로지가 전이된 것들이에요. 좀 낮은 스펙으로.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 기술들을 핵심 군사 기술은 미국이 통제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안 줘요. 이게 기술 수출, 수출 통제 전략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우리도 좀 걸렸었거든요. 뜯어보다가 F-15 이런 것들 큰일 나거든요. 못합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AI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시작을 해요? 민수에서 서비스나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모델 개발도 오픈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하겠다는데 이거를 다 너희 뭐 보안 등급 받아서 이거 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중국이나 이런 애들이 다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하겠다 갔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중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걔네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이 민수 기반의 IT, AI 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장에 융합을 하니까 엄청난, 여러분도 아시고 매일매일 영상 보시는 엄청난 효과, 엄청난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과거에 미국은 핵 기술, 그 다음에 레이더 기술 통제할 수 있었어요. 철저하게. 근데 AI 기술 통제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쌓아왔던 국방 기술의 아성이 이 중국이나 신흥 제3국에 의해서 상당히 단순간에 캐치업이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고 자기네로 이것을 약간 틈을 타고 파고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협이 엄청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스푸트니크 쇼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입만 열면 중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관세나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이유가 이런 트렌드와 유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세서 그렇지 이런 트렌드는 누가 됐어도 사실은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민수에서 이것을 어둠션 데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심지어 DOD도 이런 것들을 갖다 쓰지 않으면 군사적 우위를 절대로 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이 공개돼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만 쏟아부으면서 또 되는 문제는 또 아니고 이렇게 기술의 이전 방향이 스핀온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제1 정책 핵심이 뭐냐? 민군 AI 기술 산업 융합 생태계예요. 민간을 갖다 쓰지 않으면 이걸 국방부 안에서 그 돈으로 그걸로 몽땅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에코시스템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제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이력이 없으면 방사청 계약 안 해줍니다. 그죠? 요즘은 뭐 지원을 해준다 그러지만 찔끔찔끔 작은 돈이고요. 정말로 무기 체계는 아직까지는 방산의 전통적인 에이전시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국방회의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뭐 좋습니다만 생각보다 효과는 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퀴지션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미국은 조금 유리했습니다. 왜? 토탈 라이프 사이클이라 해서 무기체계를 어떻게 획득합니까? 처음에 이건 주문 생산이에요. 군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런 스펙의 탱크를 만들어줘. 요구를 하죠. 이 프로세스가 무지 복잡해요. 이것을 아까 우리 박형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기획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요기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군은 이상하게 용어를 써요. 우리 수요라고 하면 될 걸 꼭 소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콰이어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스펙을 정확하게 갖다 줘야 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한 위협 분석하고 막 엄청 의사결정 무지 걸립니다. 이거 하나 결정하는데 주요한 무기 체계는 20년도 걸립니다. 안 넘어가서. 그래서 군과 합참이 내가 어떤 무기를 쓸 것인지 내가 어떤 장비를 쓸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 스펙이라 그러죠. 스펙을 내놓는 작업, 그거를 기획, 소요기획, 국방기획관리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군과 합참이 합니다. 일부 국방부가. 그런데 이것이 딱 나오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무기체계는 방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방사청이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사올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군에 갖다 주기 전까지 다 관리합니다. 근데 여기에 국방부와 군은 관여할 수 있는 게 매우 한정적이에요. 손을 털고 나간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군이 받죠. 그럼 군이 받으면 그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무기체계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일 요즘 무기체계 소요 기업을 할 때 지능화, AI라는 말 안 쓰면 신규 소요로 당선이 안 됩니다.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 AI 무기체계거든요. 지금 이제 군에서 주문 내고 있는 것 중에 AI 무기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런데 AI 아까 보셨죠? 소프트웨어 코드 이런 게 모델이 몇 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이게 어디를 스펙으로 처음에 정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운영을 하고 자기가 쓰면서 계속 데이터가 모이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학습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고도화가 되고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탱크 장비, 자주포 장비 처음에 90년도에 정한 스펙대로 99년부터 2010 몇 년까지 거의 그대로 납품이 됐습니다. 중간에 업그레이드 사업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업그레이드 사업을 과거처럼 2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못합니다. 왜? 기능을 결정하는 게 다 AI잖아요. 그럼 AI 지능화, AI 소프트웨어, AI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의 스펙을 처음에 뭐라고 군이 정해줘야 돼요? 그거를 하다가 쓰다가 보면 그 쓰는 과정 중에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최적화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업그레이드를 언제 누가? 그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ROC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주문을 바꿔주십시오.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백도를 합참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가능하죠. 이러다 보니까 현재의 획득 시스템에 개선 노력을 합니다. 방사청도 소프트웨어 트랙도 만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인 틀을 안 바꿔 놓은 상태에서 조금 개선 효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체계와 무기체계 아닌 거를 또 나눠놓고 무기체계 아닌 것들은 R&D라는 게 거의 없고 무기체계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래서 국방부는 굉장히 난항해.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근데 이제 미국은 어쨌든 토탈 라이프 사이클이 더 돌아가거든요. 그다음에 이 소요나 획득이나 이런 운영 유지를 군이 대부분 중심이 돼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돌리기가 훨씬 더 수월했던 거예요. 수월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AI 팔라스를 엄청나게 하는데요. 여기서 보실 거는 이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AI 그 디자인하고 디벨롭하고 배치 운영하고 시험 평가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림이 바로 이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씩 한 번씩 모델이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획득 시스템에 적용하기는 매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팔라스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계, 민간의 스타트업이나 벤처 이런 애들을 직접 군이 AI 알고리즘에 대한 챌린지를 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데이터가 넘쳐나도 그 데이터가 AI 학습에 쓰일 수 있을 정도로 트림하고 정렬시키고 컬렉션하고 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 스몰 데이터 얘기도 해주셨는데 라지 데이터건 스몰 데이터건 지금 현재 있는 군의 현재 시스템은 데이터 컬렉션 시스템에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어떡하죠? 보안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이 보안이 엄청나게 넘어야 될 산이거든요. 실제 조금 말씀드리기는 제한되지만 지금 AI에 대한 무인화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만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았다가 나오면 다 지워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안에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전장 데이터를 쓸 수도 없고 전장 데이터도 사실은 많이 없고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미래전에 투입할 수 있는 지능화 무기체계를 제대로 만들기도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콜렉션하고 트리밍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앱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에 상당한 돈을 미국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미비한 상태고요. 미국은 심지어 방산이나 이런 여기에 참여하는 일반 산학연들까지도 같이 공용해서 보안 레벨들을 구분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오픈 대기열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는 사실은 AI화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아직 그다음 이제 RMF라 그래서 사이버 보안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사이버 보안은 인증입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최근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미국이 너무 자기의 안보 블록을 좁히다 보니까 오커스 중심으로만 인증 제도를 허용했어요. 우리나라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한미 동맹이나 여러 가지 연합작전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필수입니다. 근데 미군의 데이터와 우리 데이터가 호환성 있게 흐를 수 있느냐? 굉장히 사실은 비관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인증 문제로 우리를 실질적인 말로만 동맹이지 진짜로 군사동맹으로 묶으려면 이제는 AI 동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AI 동맹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되는 자격 조건도 있고요. 우리 안에서 먼저 그렇게 표준화나 상호 운영성을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걔네들하고 끊임없이 군사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여기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좀 미비한 거고요. 지난 한 6개월이 멈춰져 있었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멈춰져 있어서 잃어버린 1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려움입니다. 네, 그 국방부가 통합된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 말씀드렸어요. 무기 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에 대한 획득 프로세스가 다 다르고 조직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예산 프로세스도 다르고 국방 R&D가 무기 체계 중심으로만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가고 있다. 방위합청이 서운해하겠죠. 우리 소프트웨어도 하는데요. 합니다. 그렇지만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여전히 AI 기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 국방부 정책 연구에다 막 넣어놨는데요. 이게 완전히 단절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모든 법령 체계가 다 무기 체계 방위사업 중심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방부 중심의 전체적인 전력 체계나 군사력 건설을 하나로 통째로 군수품 자체를 획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법령을 상위 법령을 기본법으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제가 늘 국방전력정책기본법을 만드십시오라고 해서 3년째 얘기를 해서 용역으로 보고서로도 수없이 보고를 하고 다녔는데 아직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버넌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AI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여기 오셨는데요. 정보화기획국이 있습니다. 정보화기획국이 전통적으로는 전산 IT, 국방의 정보화 사업을 주도하셨는데 거기에 AI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AI에 대한 거버넌스를 정보화기획관실이 다 가져가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방위사업청에서 하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 무기체계 전력, R&D 이런 것들을 국방부가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위 컨트롤로서 일부 전력정책관이라는 실이 있습니다. 서로 잘 모르세요. 서로 분리되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획득과 AI나 정보와 거버넌스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첨단전력기획관실이라 해서 이제는 거버넌스 2개가 거버넌스 3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의 이런 거버넌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근데 역시 12월 3일 이후로 다 멈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거버넌스 결국은 뭐냐? 획득 거버넌스예요. 물론 작년에는 국방부에서 노력하신 것은 획득보다는 R&D 거버넌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저는 R&D보다는 획득이라는 말을 쓰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사오는 것도 요즘 국제공동개발이나 이런 것들하고 긴밀하게 협업하지 않으면 R&D 따로 그다음에 또 국외 도입 따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방사청 내에서도 분리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인 거버넌스 누가 해야 되느냐? 국방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유저여야 됩니다. 결국은 군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토탈 라이프 사이클들을 위한 이런 거버넌스를 빨리 국방부 차원에서 본부부터 합쳐주시라. 이게 아까 말씀하신 CDAO입니다. 미국은 Chief Digital AI 오피서인데요. 얘네는 획득 차관한테 직보하고 있고요. AI 사업이 AI만이 아니라 AI 획득 사업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두 개의 융합된 거버넌스를 하나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만든 게 CDAO입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을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게 돌아가는 우리식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것을 지금 시스템에선 도저히 못해가지고 작년 말에 제가 국방부 연구하면서 일단은
뭐 정보화객관실하고 많이 서로 이렇게 절충을 한 결과 일단은 AI 알고리즘만 띄어서 생각해보자. 이것을 인베디드해서 집어넣는 하드웨어까지 생각하면 우리 방위사업법이나 지금 현재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하고 너무 힘들어져서 일단은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만 띄어서 걔네들은 프로세스를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정보화 관리 규정에다가 정보화 사업 규정에다 이걸 규정화에 대한 시안을 저희가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확대돼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효과적인 법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민간에 우리의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AI에 대한 케이퍼빌리티, 역량들이 군사나 국방 분야, 안보 분야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들락날락. 물론 보호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획득이나 여러 가지 국방 계약이나 조달이나 이런 시스템의 문턱을 확 낮춰주셔야 되고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거는 공무원은 법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법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의 법은 방위사업법이 지존입니다. 근데 방위사업법은 법적 정의 자체가 무기체계라고 지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체계 생산이나 이렇게 하는 기업들을 방산기업이라고 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국방부는 뭘 가지고 하고 있어요? 국방전력발전훈련. 밑에 행정규칙 수준으로만 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탈 라이프 사이클, 소요서부터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다 돌아가는 이 토탈 라이프 사이클 군수품을 나누지 않고 전체 군수품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이것을 기본 정책으로 컨트롤하고 거버닝할 수 있는 그런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된다. 국방부는. 그 밑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사업 관리나 이런 것의 전문성을 방위사업청이 충분히 더 발전시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획득 거버넌스, AI 거버넌스는 통합된 융합 거버넌스다. 그런 형태로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직, 기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새로 리셔플링 좀 해주셔야 되고요. 결국은 전문성입니다. 군인들도 유저들도 다 AI가 뭔지 AI의 데이터 이런 컬렉션이나 이런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합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민군 융합 생태계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 맨날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보 아닙니까? 이 안보의 틀 자체가 이제는 AI화 진흥화하고 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시행하는 정부 주체, 공무원, 군들이 실제 이런 개선된 시스템 하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피 같은 국민들의 혈세를 쓸 수 있도록 빨리 이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써서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현 교수님 시간은 좀 오버됐지만 네, 너무 중요한 얘기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훈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이종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국방 안보의 미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그리고 획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우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토론자로서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박형규 그리고 박영욱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토론자로서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규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조건들을 폭넓고 그리고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룬 매우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 기억을 또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 박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을 제 워드로 좀 요약을 해드리고요. 인상 깊었던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먼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예로 들면서 AI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 자산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은 국방 AI의 기술적 진보뿐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방 AI의 핵심은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와 이를 관리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에 있다는 점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도화된 국방 AI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보와 그리고 정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책임 있는 AI 시스템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방 AI 발전의 제약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 조직의 구조적인 한계, 기술 인프라의 부족, 민군 간 협력의 미비,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 역량이 낮고 또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현실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CDAO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중국의 피지컬 AI 모델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독자적 전략과 또 전담 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혁신 현재 4.0과 연계한 플랫폼 기반 접근법 그리고 민간 기술과의 적극적인 통합을 통해서 국방 AI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해 주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의 발표 내용 중에서 데이터와 거버넌스를 국방 AI의 핵심으로 제시하신 점에 대해서 가장 깊게 공감했습니다. 군 정보통신 분야에서 35년간 근무한 제가 예비역인데요. 현재 무기 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봤을 때 대부분 비정형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고 또 활용하는 그 역량이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절감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육군 교육훈련 과학화를 위해서 데이터 관리 실태를 이렇게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육군 교육훈련 체계를 전체를 한번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육훈련 체계 전체가 이게 스토브 파이프 형태로 이렇게 구축이 돼가지고요. 이 데이터 간 상호 이게 이동이라든가 상호 운용이 활용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선점을 이렇게 보고해드리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과학화 훈련 해가지고 이제 육군에 가면 인제 홍천에 가면 KCTC 훈련장이라고 있습니다. 마일즈 장비라고 해서 이제 그 레이저로 해가지고 살상하죠. 비살상으로 해가 무기 그 형태로 서로 이제 교전하는 이제 그런 그 훈련장이 있는데요. 거기 일개 여단 훈련할 때 한 80기가 이상의 그 데이터가 한 번씩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들은 거의 보면 텍스트, 영상, 음성 이런 것들 거의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되어 가지고 이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요.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는데 이 점도 또 우리 박영규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국방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그 CDAO와 같은 디지털 그리고 AI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통합하는 이제 그런 사례는 우리 군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방 분야에서 AI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조하신 대로 전담 조직을 포함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비가 신속히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향후 이 국방 AI 정책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 박 교수님의 발표 내용으로부터 제가 얻은 교훈 3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제군사 AI 윤리 규범이 필요합니다. 자율무기의 통제 문제 그리고 AI 오작동에 따른 민간인 피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누가 의사결정하느냐, AI가 하느냐 아니면 조종자가 하느냐 이런 문제들, 이런 거는 향후 국제 분쟁에서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고요. 현재도 우리나라가 리에임, 즉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국제적으로 군사 AI에 대한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윤리 규범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게 수립하는데 좀 더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둘째로 민군 겸용 AI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산 분야가 대부분 보면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AI처럼 민첩성과 혁신성이 요구되는 이런 분야는 민간의 기술을 국방으로 빠르게 이전하고요. 또 이를 실험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특히 민군 융합형 AI 클러스터 스타트업 중심의 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운용해 가지고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AI 인재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 AI 기술의 구현과 운영에 대한 그 질적 향상은요, 결국 인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군 내부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되고요. 민간 AI 인재가 또 군과 연계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복무 연계형 AI 교육 과정도 이렇게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 그리고 군 전반에 걸친 AI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 교수님의 발표는 단순한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서 국방 AI의 정책적인 본질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짚어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고 유익한 발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AI 기반의 미래 전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조직, 혁신, 데이터 체계, 그리고 윤리 기준, 민군 협력, 인재 양성이라는 다층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전략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어서 시간 좀 제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영욱 교수님에 대해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이번 조금 짧게 드리도록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박영욱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성을 그 미국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매우 그 유익한 발표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요. 무기 체계 자동화, 지휘 통제의 그 고도화, 정보 분석 정밀화, 그리고 등 AI는 전장 환경의 전반을 지금 재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이제는 군사 전략의 중심이자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확고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의 발표는 특히 미국의 국방 AI 전략과 정책을 중심으로 어떻게 AI를 실질적인 전력화 요소로 수용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셨습니다. 미국은 3차 상쇄 전략을 기점으로 AI를 미래 지배 기술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CDAO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통합 생태계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책임 있는 AI, RAI라고 하죠. 이 원칙을 통해서 기술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담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 AI의 제도적 기반, 전문 인력의 확보, 민군 협력 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도 냉철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과거 중심의 국방 R&D 구조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을 받은 대목은 우리 박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탱할 전략 자산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병력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AI는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핵심 전력 보안 수단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의 발표와 유관한 내용이라서요. 제가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마 아시는 내용 같은데요. 올해 1월에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AI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민간의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 단순한 AI 미래를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협력형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데 시사점을 두고요. 이번에 CES 2025 그 1월 달에 개최했는데요. 이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피지컬 AI 그리고 에이전틱 AI라는 그 개념을 갖다 들고 이제 우리 전 세계 한번 쇼킹을 한번 준 적이 있는데요. 피지컬 AI는 드론, 로봇, 자율 장비처럼 실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AI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자 그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자율 판단형 AI를 지칭한다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향후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그 지휘 통제 또는 전략 수립에도 이 AI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면 하는데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촉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태균 대표님께 부탁드릴 텐데 지금 여지껏 발제하신 세 분하고는 좀 다르게 현장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애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좀 생생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할 때는 항상 이런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대부분 다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AI를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방금 발표를 해줬던 것 중에 결국 쓰다 보면,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다 보면 결국 새로운 게 보이고, 그리고 새롭게 정의돼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마주한 상황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똑같은 얘기를 준비를 했지만 그 얘기를 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AI가 한국군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특히 조달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정찰 작전 무기와 관련된 데이터 인프라 등등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저는 여기에 좀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왜 지금 AI가 한국군에 잘 되고 있는 분야는 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 되고 있는 분야는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달과 좀 더 확대해서 결국 국내 조달과 해외 수출을 좀 연계해서 한국군과 그리고 한국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군에서 지금 잘 쓰고 있는 AI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장병과 관련된 AI 서비스들입니다. 이제 잘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데이터와 인프라 구축을 외부에서 민간 기업이 하기 용이했고, 그리고 실제 쓰고 있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장병들이 많이 서비스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서비스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들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무기체계 감시정찰 작전과 관련된 AI는 대부분 다 아직 기획 단계거나 아니면 거기와 관련된 기술을 아직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단계들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프라조차 이제 도입을 하자라는 획득과 관련된 이제 논의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인프라와 데이터가 결국 결합이 돼서 계속적인 사용성과 그리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미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조달에 있어서 크게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것, 두 가지 방식으로 여태까지 많이들 논의가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건 국내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은 국내는 연구 개발, 해외는 조달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의 공백은 국내에서 조달을 하겠다.
국내에서 구매를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없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당장 뭔가를 만들어내는 AI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쓴다는 것보다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굳이 그 개발 기간과 개발 자금을 국방부나 방사청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많은 자금은 이제 국내 VC들 혹은 투자처로부터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조달 단계에서 더 특히나 AI 분야에서 더 필요한 건 빠른 계약 그리고 빨리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다양한 그 장병 관련된 서비스를 넘어서서 실제 군에서 가장 필요로 한 무기 체계 그리고 감시 정찰, 작전 내 쓰일 수 있는 AI와 관련된 인프라와 데이터는 아직까지 거버넌스 형성도 안 돼 있고 인프라 구축도 안 돼 있고 보안 문제 때문에 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유통하거나 혹은 외부 기업들이 쓸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그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현황도 아니라서 그냥 빠르게 국내에서 만든 작은 제품이라도 빨리 써보면서 의견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다른 해외 국가들 수출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 결국 계속 맴돕니다. 한국군에 보여드리면 혹시 딴 데서 써본 사례가 있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해외군에 들어가 보면 한국군에서 써본 사례가 있냐? 라고 여쭤보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써주시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국내에서 인프라 사정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 데이터를 쌓거나 아니면 기존에 비밀 데이터로 돼 있던 거를 특정 기업에게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작은 형식으로 먼저 써보고 그리고 특정 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쓰는 것보다 그런 유사한 제품들을 오히려 다수를 동시에 써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획득 방식은 하나의 연구개발 혹은 하나의 방위력 개선의 테마가 맞춰지고 나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한 기업만 대부분 컨소시엄을 꾸려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제품들은 사용을 해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연구개발하는 기간 동안 특히 뭐 3년짜리 사업, 5년짜리 사업이면 실제 군 이제 사용자분들은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접촉할 수가 없는 거죠. 의견을 내더라도 완성되고 난 3년 뒤, 5년 뒤에 비로소 의견을 내고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서로의 불신 관계가 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이미 정해진 ROC대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시냐? 그리고 사용자분들은 그때 당시 ROC는 그때 당시였고 이제 기획하고 만들고 써보고 나니까 또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개선 사업이 들어가게 되고 또 3년, 5년 뒤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그 미군 FBI, CIA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NGA와 그 AI 패스포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가 쓰고 있는 국방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할 건가라는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중국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우방 국가들을 이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맞추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정의되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수요군 특히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수요군의 요구 사항은 최근에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복잡한 시스템 필요 없고 오늘 계약하면 내일 당장 쓸 수 있는 서비스로 달라. 그리고 이미 본인들은 시스템이 너무 많다. 거기에 또 다른 시스템을 또 올리고 또 연동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 더 이상 그런 식의 내가 기다리고 몇 년 뒤에 쓰는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거의 모든 획득을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핸드폰 많이 쓰시면서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다양한 앱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다음 기능을 쓰기 위해서 뭐 3년을 기다려야 된다,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계속 쓰면서 사용자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그걸 실제 운용하면서 그 내부에서는 또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첫 시작은 결국 수요군이 먼저 쓰는 겁니다.
복잡한 계약 단계나 복잡한 큰 시스템이나 큰 인프라, 큰 데이터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은 민간 영역에서 그냥 다 준비하고 그냥 작게 돈 내고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쓰시면 돼요. 결제를 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기업들에게 연구개발의 명목으로 혜택을 주고 자금을 풀고 기술을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 이제 그걸 기술 개발비가 아니라 그냥 사용비로서만 한다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준비합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제품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되고 60%의 만족도를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대부분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건 그 첫 60%의 만족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뭐 10개 기업, 20개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경쟁 방식으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거쳐가면서 처음에는 뭐 10만 불에 계약을 했다가 2라운드에는 100만 불, 그 다음에는 이제 1000만 불로 넘어가는 것처럼 소수의 선택된 기업들만 계속해서 그 정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 국내에서 그런 사용성을 모두 다 확인하기에는 실제 사용자군 그리고 현재 거버넌스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좀 많이 브랜딩이 되어 있는 K방산을 저는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에서 가장 먼저 시드를 사용을 하고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군한테 먼저 더 테스트를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그러면 한국군에서 더 많은 돈과 시간, 인력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실제 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전 세계 많은 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진입하는 한국 방산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방 관계 그리고 철저히 파트너십과 시장과 고객 그리고 독립성 세 가지 조건을 좀 같이 병행해서 이런 전략적인 정책을 짠다면 오히려 한국 국내에서 모든 수요를 담당하겠다, 모든 자금, 모든 사용성을 확인해 주겠다라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오히려 지금 전장 활동이 활발한 미국, 중동 그리고 아시아와 관련된 주요 지역에 이런 쓰일 수 있는 제품들을 한국군에서 먼저 빠르게 검증을 해보고 이제 그걸 전 세계에서 오히려 더 펼쳐서 빠른 검증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결국 한국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런 무기는 안 쓰이는 게 더 좋지만 소프트웨어는 쓰여야 개발이 됩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면 한국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는 개발되거나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K방산 그리고 수출 그리고 국내 조달을 연결된 새로운 사이클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펠런티어라는 기업을 거의 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보고는 있지만은 커왔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 정부가 데이터를 열어주고 그 데이터로 그 인프라 위에서 실제 모든 감시정찰, 작전, 무기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줬던 건 많은 돈이 아니라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용성을 가지고 이제 아까도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형태의 방산 기업이 태어났던 것처럼 지금 커머셜 기업도 이제 많은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자금은 그런 민간 영역과 국방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형태의 기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생존력 있게 진짜 현실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산 기업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발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전반적인 제도 그리고 기존에 하던 걸 잘할 수 있는 트랙과 그리고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걸 시도할 수밖에 없는 트랙을 잘 구분을 해서 이제 정책이 실제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태균 대표님 역시 그 굉장히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60%
일단 만족도로 쓰고 빨리 쓰고 피드백을 받고 뭐 이런 게 요구되는 그런 분야가 진짜 아닌가 싶네요. 자, 이게 올해 저희가 발제와 토론이 좀 길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계신데 제가 이제 그럼 좀 질문과 코멘트를 받겠습니다. 먼저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너무 길게 하지 말아 주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유럽연합 조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첫 번째 우리 박형규 교수님 발표에서 거버넌스 얘기하시면서 피지컬 AI를 말씀하셨는데 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수보린 AI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린 AI 요소를 거버넌스에 넣어야 이게 좀 더 구색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영혁 교수님, 우리 실무와 이론과 실제를 다 하셔서 그런지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미국의 표준이긴 해요. 하지만 AI 윤리, AI 어떤 규제에 있어서는 유럽이 또 한편으로 앞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과 협력이 키워드인 AI 시대에 지금 작년에 스웨덴, 재작년에 핀란드가 나토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이 유럽과 더 협력할 여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코멘트 있으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선문대 유동관이라고 합니다. 저도 군에 있다가 2년 전에 전역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박형규 박사님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박영욱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연계가 됩니다. 스피논 차원에서 보면 이 다량의 많은 기업들이나 또는 연구소들이 군에 같이 참여해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통합의 개념의 어떤 그런 무기체계가 개발이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저도 해보니까 부닥치는 벽이 뭐냐면 이 보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데이터를 공유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어요. 가장 큰 게 일단 교범의 문제고요. 교범의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도 비정형 데이터 말씀 많이 하셨지만 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AI로 전환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극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데이터 구축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국방부 차원의 어떤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지금 진척이 돼 있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걸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 정보화 체계에 관련된 그런 개발 연구 또 기타 획득에 관한 문제도 무게체계인지 비무게체계인지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발전할 것인가 그 문제를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박영욱 교수님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도화를 시킨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민군 겸용 기술 제도가 지금 현재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그 부분에서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지셨는지 그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맨 앞에. 예, 저는 교수 정연했고요. 지금은 동북아 공동체 ICT 포럼의 이포준 연구소장으로 AI 감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룡대도 작년 금년도 들어가 봤더니 관리 업무 쪽입니다. 이까지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요 전 세계가 작년에도 제가 키르기스탄 디지털 기술부를 차관하고 대통령실장이 한국의 클라우드 AI를 교육을 바로 한 달간 일주일간 오셔가지고 제가 강의 교육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지금 AI 개발을 하느라고요 국가마다 다 합니다. 이건 완전히 국가 대항 AI 개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요 거의 100배가 올라갑니다. 그나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우리 군도 큰 틀에서 보면서
체계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AI 개발 업체들한테 국방 AI를 국방 학습 데이터들을요 풀어줘야 되는데 정말 거의 제가 계룡대에 들어가서 일하는가 이게 같은 구분끼리도요 서로 데이터주가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참모총장은 결재가 나야 돼요. 참모총장도 그 마지막 일 하는 날까지도 학습 데이터를 이쪽 육군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다 저기 해군 데이터 쪽으로 못 넘겨줍니다. 육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나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그거 벤처기업에 풀어준다? 특히 그 다음에 이 AI를 진짜로 들어가려면요 전투에 더 쓰는 거라면 라그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무슨 재주로 육해 공군을 다 모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줘야 되는 데이터인데 그거는 우리 법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 마찬가지로 우리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국가대항 AI 개발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형규 교수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영현 교수님 하시고 그리고 두 분 토론자들도 마지막으로 뭐 혹시 아까 놓친 게 있으면 코멘트 마지막으로 해주실 그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간단히 코멘트 해주신 부분,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버린 AI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소버린 AI는 저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AI 아주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남부아시아권, 중동아권에서 로컬라이제이션한 AI 모델을 지금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그러면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빅테크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소버린 AI인데 과연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어라고 하는 독립 언어를 중심으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을 때 과연 그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 공략도 또 다른 전략, 최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스피논 부분에 있어서 뒤쪽에 데이터 똑같은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23년도에 국방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체계를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 폐쇄를 하고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각군의 과제를 줬던 부분들이 어떤 한계를 보여줬고 해서 저희가 플랫폼 사업하고 서비스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최소한도 26년도 정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외부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쓸 수 있게끔 다시 구성을 좀 잘해보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도 이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와 긴밀하게 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에 참석해 주신 분께서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라그 데이터 실시간에 라그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라그 프로세스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모델별로 굉장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AI 모델을 최초의 설계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처럼 다수의 회사가 경쟁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이게 되려면 우리나라 계약법 자체가 조금 융통성을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특정 업체만 특정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능력이 있든 없든 끌고 가거든요.
다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이 국계법이라고 하는 이 틀을 저희 AI 쪽에서는 조금 더 그 융통성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끔 이거는 정부 협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영익 교수님 한 3분 정도 해주십시오. 네, 항상 시간이 예,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유럽하고의 어떤 차별적인 융합이나 뭐 여러 가지 미국 중심만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윤리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저 작년에 뭐 리에임도 제가 참석해서 같이 글로벌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중적이죠. 미국은 뭐 핵 마찬가지로 AI도 계속 캐치업 못하도록 자기가 기술 패권이나 모든 서비스 패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얘기하는 윤리는 후발국이 쫓아오지 못하거나 경쟁 상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차원에서의 범주에서의 윤리고요. 유럽은 거꾸로 쫓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국가들을 막기 위한 독주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윤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혁명으로부터 뭐 빚어진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의 민감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유럽이 워낙 생활화 문화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지금은 군사력 패권, 기술 패권이 난무하는 이 정말로 정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AI 윤리도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내재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중적, 삼중적 고민이 복합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후발로서 윤리를 강조하는 거는 가끔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차원에서는. 그래서 너무 선진국이나 이런 앞서가는 나라들의 어떤 논리적 틀에 매이지 않거나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현명함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들로 제가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뭐 윤리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같이 협업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데이터 문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 우리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을 해주시는 여러 민간의 이런 발전된 역량들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유입하느냐, 결국은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잖아요. 왜냐하면 민간의 역량들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 규제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책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혼용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는 탑다운적으로 완전히 컴프리헨시브한 접근, 통합된 거버넌스나 통수권적 차원이 아래로부터 프레임을 바꿔주는 작업. 그렇다고 해서 밑바닥에서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위에가 바뀌지 않으면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두 개가 같이 맞물리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갖게 하느냐, 중간중간에 시너지를 어떻게 주느냐, 양념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라 부르고 획득이라 읽는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런 상태에서는 국방부의 거버넌스를 가진 법령화 제도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식은 이거는 통수권적 차원의 정권이나 정부 차원의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조직 이기주의 이런 걸 떠나서요. 지금 미래의 생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위에서부터 메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기가 또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꼭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밑바닥이라는 건 단순하게 유저들의 목소리를 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려고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시아나 이런 민수기업들이 쉽게 아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돈의 문제는 아니다. 돈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충분히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민간이나 국가 역량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엄청 R&D 많습니다. 지금 과기부나 산자부나 많아서 중복성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만 유입할 수 있는, 여기에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의 방산 원가 문제, IP 문제, 그 다음에 계약 문제, 이런 방산 정책, 방산 제도, 계약 제도 이런 것들을 밑에라는 게 하위에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원가 시스템도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P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 상태에서 절대로 라이센스를 안 삽니다.
그 국가가. 그거 뭐 다 소스 코드 다 사오려고 그러면 10배, 20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안 해요. 그다음에 라이센스 중심으로 하자? 안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계약을 유연화시키자. 방산 비리 때문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유저들하고 피드백을 수도 없이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못 만납니다. 만나면 비리해요. 지금 이런 상태를 해놓고서 무슨 뭐 AI를 하고 선진화를 하고 저는 그거는 굉장히 공연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의 큰 차원에서는 거버넌스가 되시는 기본법이나 법령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방산 비리에 대한 지나친 과열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정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주시고 뭐 자잘한 것들 다 뭐 윤리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벼룩이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웠잖아요. 지금 여전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지붕이. 저는 그렇게 우리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고요. 데이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안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새내갈 때 누가 처벌받을 것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 내가 거기에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너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전통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인보안이지 기술 보안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기체계의 시건장치성 하드웨어 보안장치가 수도 없이 암호체계가 달려있거든요. 지금은 하드웨어나 아예 기술을 가지고 블락하는 그런 제로 트러스트 말만 있죠. 실제 현장의 무기체계는 90%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데이터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밑바닥에서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제도나 정책이나 규정들을 손 봐주셔야 되고 거기에 큰 차원에서 그리고 시범 사업들을 다양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조금은 다양한 시범 사업들로 절차와 단계화하되 큰 틀에서는 패러다임 전환들이 필요하고 두 가지를 역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숙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저 토론자분들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길게 준비했는데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핵이라 그러면요. 앞으로는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공감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온 게 이제 AI 뭐 저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태계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해서 AI를 갖다가 관리해야 된다는데 크게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AI 그 가공할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진 AI 무기가 만약에 적대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테러 집단에게 넘어갔을 때 앞으로 핵보다 더 큰 위협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 생각해요. 왜냐하면 핵은 찾아가지고 제거할 수 있지만 AI는 어디에 어떻게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플로에서 아까 뭐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지금 애트리의 그 인공지능 컴퓨팅 연구소에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뭐 네트워크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개발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군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군에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체코에서 파는 게 있습니다. 프라하 공대에서 뭐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갖다 저희가 사와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학습을 시키거든요. 학습해서 저희가 99.8%까지는 뭐 탐지율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사이버 사령부하고 지금 이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그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우리 시스템을 들고 가서라도 거기에서 실 데이터를 가지고 국방에 적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는데 정말 그 데이터 좀 개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태균 대표님. 네, 저는 앞에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제가 이 분야를 시작했던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지정학적인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된다면은 자동차, 반도체 이후로 새롭게 신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으셨겠지만 그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방 AI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또 뭐 현대전에서 어떻게 이런 첨단의 무기체계가 쓰이는지를 막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뭐 이랬으면은 좀 더 가볍게 재밌게 들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좀 더 정책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저희가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이 걸림돌이나 과제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다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는 다음번에는 한번 지금 이제 문제점들은 많이 식별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또 논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계속 그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주제들은 있지 않습니까? 뭐 데이터고 거버넌스고 민군 협력 생태계고 또 이를 위한 어떤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해 주신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